고통은 항상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이다. 김영주에게 그 얼굴은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갔던 남편 박준호의 무심한 옆모습이었다. 거실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화면만을 뚫어지라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처가 가부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현실과는 완벽히 단절된 고립된 탐욕의 섬 자체였다. 텔레비전의 시시한 예능 소리가 그들의 비극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영주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다독이며 과일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떨렸고 그 떨림은 며칠 밤낮 이어진 악몽의 잔해였다. 자기야, 나 좀 봐. 아빠 공장 말이야. 당장 직원들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 난리래. 우리 적금 든 거 있잖아. 그거라도 좀 깨서. 영주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귀찮은 파리떼의 윙윙거림에 불과했다.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낮고 비릿한 코웃음을 쳤다. 야, 김영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공장 이미 가망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리 미래까지 말아먹으려고? 나레이션 우리 미래라는 단어는 영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비수였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없었다. 15년 전 영주의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준호의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서주었던 그 치명적인 선택의 대가가 지금 준호의 입을 통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의 보증은 결국 영주 아버지의 성실함에 대한 운명적 무게였지만 준호 아버지의 이기적인 선택 횡령 미수 후 야반도주 미수은 훗날 이 비극의 싹을 틔운 세대 간 죄악의 씨앗이었다. 준호는 그 5천만 원이 지금의 자신의 발목을 잡는 증거물이라고 믿었다. 우리 미래라니 우리 아빠 일이야. 지금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영주의 절규는 논리가 아니라 순수한 가족애에서 비롯되었지만 준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끝난 집안의 징징거림으로 규정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영주의 손에 들린 지갑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 행위는 단순한 돈 뺏기가 아닌 영주라는 인격체의 모든 자율성을 방탈하는 폭력이었다. 시끄러워. 너 자꾸 딴 주머니 찰 생각하지 마. 처가 돕는답시고 돈 빼돌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니까. 준호의 손은 지갑을 탈탈 털어 신용카드와 통장을 모조리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마치 자신이 이 관계의 최종 청산인 이라도 된 듯한 비열한 확신이었다. 영주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옛날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은 벌써 잊었어? 준호는 영주의 손을 뿌리치며 피대를 세웠다. 그러게 누가 보증을 잘못 써래? 그리고 내 동생 다은이 이번에 결혼하는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닌 거 몰라? 걔가 재벌가 며느리 되면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준호에게 영주는 이미 과거였고 다은은 43억짜리 황금빈 미래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다은이라는 구원고릭을 통해 자신의 몰락한 삶을 회생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시누이 박다은이 명품 가방 하나를 바닥에 매동댕이 치며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 타이밍은 비극의 필연성을 알리는 전령 같았다. 아, 진짜 짜증나. 오빠,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다은은 울분의 차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웠다. 준호가 깜짝 놀라 달려가 동생을 일으키려 했다.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예비 시댁에서 뭐라 그래? 다은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다. 내일 어머님이 친구들 모임에 날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가진 가방이라고는 다 유행 지난 것뿐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내 가방 보고 콧방귀 낄 거 아니야. 나 파혼당하면 오빠 인생도 끝인 줄 알아. 영주는 그들의 대화가 자신의 고통보다 명품 가방이라는 허영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아가씨, 가방이 뭐 별건가요? 그냥 단정하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영주의 이성적인 말은 다은의 귀에는 빈정거림으로 들렸다. 다은은 영주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무서운 눈으로 쏘아붙였다. 언니는 좀 빠져요. 망한 집이라 그런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있는 집사람들은 가방 하나로 사람 급을 나눈다고요. 그들의 언어는 이미 인간적인 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영주는 더 이상 그 짐승 같은 탐욕의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밀린 빨래를 핑계로 다용도실로 몸을 피했다. 영주가 자리를 비우자 다은의 눈이 번뜩이며 준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오빠 기억나지? 언니의 친정엄마. 예전에 아빠 사업 잘 나갈 때 명품 가방 엄청 모으셨잖아. 장롱 속에 처박아 둔 거 많다며? 나레이션 다은이 언급한 그 가방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영주 어머니가 남편의 사업 성공에 대한 수많은 헌신과 노고를 보상받았던 유일한 징표이자 딸 영주에게 물려줄 자존심을 상징하는 운명적 매개체였다. 특히 가장 아끼던 악어 가죽 가방에는 어머니가 몰래 금색실로 1995년 10월 25일이라는 날짜와 이니셜을 수놓아 두었다. 그것은 마치 영주의 구원을 위한 비밀스러운 증표처럼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일말의 죄책감이 탐욕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장모님 가방, 그게 있긴 할 텐데. 다은은 그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거 다 가져와. 당장. 어차피 망해서 빚쟁이들을 들이닥칠 텐데. 그 귀한 가방 다 뺏길 거 아니야? 그럴 바에야 내가 쓰는 게 낫지. 나 살리는 셈 치고 가서 받아와. 내일까지 무조건이야.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는 동생 다은을 자신의 운명을 구원할 유일한 고리라 믿었고 그 고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내와 장모의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기꺼이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죄악을 대물림하는 세대에 들어선 것이었다.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영주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신우이의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등 비에 대고 날카로운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그들이 지금 훔치려 하는 것은 단순한 명품 가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찬란했던 미래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주가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박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비열함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슬픔과 걱정으로 채색된 완벽한 배우의 음성이었다. 그는 심장이 죄어오는 듯한 통짐을 연기하며 침통한 연기를 시작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네, 영주가 요즘 통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걱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자네 왔나? 영주가 많이 아픈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는 준호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확신이었다. 영주 어머니의 모성애는 준호의 탐욕을 위한 가장 연약한 방패였다. 준호의 독백, 이 정도 연기는 해줘야지. 5천만 원 뜯긴 죄가 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닌가. 빚쟁이한테 뺏기는 것보단 내 동생의 성공을 위한 투자가 100배 낫지. 김영주, 네가 죽고 싶다고 징징댄 게 네 죄야. 난 단지 네 불행을 이용했을 뿐. 난 내 가족을 챙기는 거야. 준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곧장 처가로 차를 몰았다. 현관 앞까지 나와 그를 맞이한 이 여사의 얼굴은
며칠 동안의 근심으로 할쑥해져 있었다. 딸의 부도난 공장과 할쑥해진 딸의 얼굴, 그리고 지금 사위가 가져온 우울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 여사는 사위에게 닥친 불행이 어쩌면 15년 전 남편이 준호 아버지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면서 시작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대가일지도 모른다고 비합리적으로 믿기 시작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른 세수를 하는 준호의 모습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비련의 사위 그 자체였다. 장모님, 사실 영주가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처가 댁 사정도 그렇고 이번에 제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들고 갈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며칠 밤을 울더라고요. 친구들은 가 명품 들고 오는데 자기는 초라하다면서. 이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충분히 상류층의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통한 자괴감을 느꼈다. 이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영주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준호는 이때다 싶고 가장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장모님, 영주기 좀 살려주십시오. 장모님께서 예전에 아끼시던 가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영주가 들고 가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그거 팔아봤자 빚 갚는데 기별도 안 가지 않습니까? 준호의 말은 지독하게 이성적이었고 동시에 잔인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이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가방들을 하나둘 꺼내왔다. 관리 상태가 완벽한 최고급 명품 가방 5개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중 가장 낡았지만 유독 윤기가 흐르는 악어 가죽 가방이 있었다. 그것은 영주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남편이 첫 성공을 기념하며 사준 추억의 괴짝이었다. 이 여사는 그 가방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영주가 기가 죽으면 안 되지. 자네가 가져가서 영주한테 전해주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절대 기죽지 말라고. 준호는 가방들을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게 다 얼마야? 상태 보니까 아스급이네. 다은이 하나 주고 남은 건 팔아도 쏠쏠하겠어.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방들을 챙겼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영주가 이거 보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이 여사가 쇼핑백에 가방을 담아주는 동안 준호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주와 장인, 장모의 모습에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찔끔했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감정을 짓눌렀다. 아니야. 난 내 가족 챙기는 거야. 이 집은 끝났어. 준호는 가방 5개가 든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장모의 눈물과 영주의 추억을 훔쳐 현관을 빠져나왔다.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은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쇼핑백을 낚아챘다. 오빠, 진짜 가져왔네. 와, 대박. 역시 우리 오빠 능력 좋다니까. 형형색색의 가방들이 거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다은은 그중 가장 비싸 보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았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답답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장모님이 우는 소리 하는데 비 맞추느라 혼났네. 그의 말에는 장모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다. 다은이 가방을 열어 안쪽을 확인하다가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편지 같은데? 다은이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영주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아꼈던 거야. 우리 딸, 힘들어도 절대 기죽지 마라.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 다은은 코웃음을 쳤다. 아우, 궁상 맞아. 진짜
무슨 유언장이야. 준호가 다은의 손에서 편지를 뺏어 들고 장모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더니 짜증이 확 밀려왔다. 영주가 이걸 보면 또 질질 짜면서 도로 갖다 준다고 난리칠 게 뻔해. 나레이션 그 편지는 영주와 어머니 사이에 운명적 연결을 상징하는 마지막 매개체였다. 준호는 그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끊어내야 자신의 탐욕이 완성된다고 느꼈다. 준호는 편지를 닥치는 대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다. 그 종이 조각이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영주와 준호 사이의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애정마저 함께 사라졌다. 다은은 잘했어. 오빠, 어차피 주인은 바뀐 거야. 자, 그럼 분배를 해볼까? 라며 가방 3개를 챙겼다. 준호가 야, 너 하나만 빌려간다며? 3개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따졌지만 다은은 정색하며 말했다. 오빠 생각이 짧네. 내가 이 가방 들고 가서 기사라서 결혼 잘하면 그게 다 오빠한테 돌아오는 거야. 내 덕 볼 생각이라며? 투자를 해야 거둘 거 아니야. 준호는 다은의 얄팍한 논리에 설득당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피를 나눈 남매라는 유전적 연결마저 집어삼키고 오직 이득을 위한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두 사람은 장모의 추억과 영주의 눈물이 담긴 가방을 사이에 두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자,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짠,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 건 하자. 짠, 그들이 희죽거리며 건배하는 순간 잔에 담긴 차가운 샴페인 한 방울이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구겨진 편지 위로 툭 떨어져 얼룩을 남겼다. 마치 심해 선미처럼 혹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붉은 징조처럼 그 흰 종이 위에 축배의 액체가 번지며 비극의 파면 이론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지금 서로의 탐욕에 취해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훔치려던 어리석은 농부처럼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콩나물 한 봉지를 깎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온 김영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막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서 굴러떨어진 두부 한 모가 뭉개졌지만 영주의 눈에는 오직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들,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던 그 귀한 가방들만 들어왔다. 그 한가운데서 박다은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악어,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다은이 꽉 찬 파우치를 억지로 가방 안에 쑤셔 넣자 뿌득 하고 가죽이 비명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가죽이 찢기는 소리가 아니라 영주의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와 같았다. 야, 내 거울? 오빠, 나 이 가방 색깔 어때? 내 피부톤이랑 찰떡이지? 다은의 천진난만한 광기는 영주를 격분시켰다. 영주가 기겁하며 달려가 다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우리 엄마 가방이잖아. 아가씨가 왜 남의 귀한 물건을 함부로 만져? 당장 내려놔. 다은은 짜증 난다는 듯 영주의 손을 뿌리치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 깜짝이야. 언니는 들어올 때 인기척 좀 하고 들어오지. 사람 놀라게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던 준호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왔어? 아, 그거 장모님이 가져가라고 하시던데. 다은이 결혼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선뜻 내주시던데. 뭐. 나레이션 준호의 말은 영주가 믿었던 인간관계의 모든 토대를 무너뜨렸다. 선뜻 내주셨다는 그 비열한 거짓말은 영주를 배신감과 모욕감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이 가방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엄마가 이걸 줘? 준호는 벌떡 일어나 영주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렸다. 야, 김영주. 말은 바로 하자. 거짓말이라니?
너 맨날 친정 망했다고 죽고 싶다느니 징징거렸잖아. 그게 우울증이지 뭐야? 너나 장모님이나 이제 빚쟁이 피해 숨어 살아야 할 판인데 명품백이 다 무슨 소용이야? 영주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언니, 지금 전화해서 뭐하게? 다 늙은 노인네한테 꼬지르게? 나 참 치사해서 정말 못 봐주겠네. 다은은 영주의 휴대폰을 뺏으려 악을 썼고 그 순간 영주는 다은을 힘껏 밀쳐냈다. 간신히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준이 김서방 다녀갔는데 네가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어 한다고 베란다 난간 잡고 서 있었다면서 가방이라도 쥐어주면 좀 살 것 같다고 해서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거라도 들고 마음 좀 추스려. 그 순간 영주의 머리는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당신, 날 팔아서 엄마한테 사기를 쳐?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그랬어. 엄마가 저걸 어떻게 모으신 건데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추억이란 말이야. 내 목숨 같은 거야. 당장 돌려줘. 당장. 영주가 악을 쓰며 바닥에 있는 가방을 집으려 달려들자 준호가 영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영주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며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쿵 하고 찧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러진 영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시끄러워. 어차피 망한 집구석에서 추억 타령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다은이가 부잣집 시집 가면 가방 좀 보답으로 너네 친정의 쌀한 가만이라도 적선할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주제 파악 좀 해라. 제발. 준호는 영주가 다시는 손대지 못하게 가방들을 쓸어 담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영주의 독백, 추억, 주제 파악. 그는 내가 가진 유일한 존엄까지 짓밟았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보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이 더 차가웠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 나의 추억이, 나의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는 겨우 쌀 한 가마니를 적선할 가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였단 말인가. 그날 밤 영주는 욱신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영주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낡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다.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준호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다. 짐을 싼 영주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 비열하게 웃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인데 너라도 나가주면 고맙지. 나간다고 했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내 발로 나가는 거니까 생활비니 위자료니 딴소리 하지 말고. 영주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호가 갑자기 영주의 팔을 낚아채더니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억지로 풀어내려 했다. 잠깐, 이건 두고 가야지. 준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머물렀다. 이거 내 예물이야.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당실 롤렉스 시계 해주면서 내 것도 같이 맞춘 거라고. 이건 내 거야. 준호는 영주의 손목이 꺾이든 말든 시계를 거칠게 풀어내더니 이번에는 목에 걸린 얇은 금목걸이까지 잡아뜯었다. 툭, 가느다란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영주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생채기가 선명하게 남았다. 준호는 영주의 등을 세게 떠밀어 현관 복도로 내동댕이 쳤다. 영주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넘어졌다. 준호는 시계와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영주를 향해 침을 뱉었다. 빈털털이 친정 가서 곰팡이 핀 밥이나 실컷 먹어라. 주제도 모르고 까불기는
아, 맞다. 잠깐만.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준호는 신발장에 있던 굵은 소금 반지를 꺼내더니 넘어진 영주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줌 쥐어 힘껏 뿌렸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영주의 눈과 상처, 난 목덜미 위로 우수수 쏟아졌다. 재수 온 붓기 전에 꺼져. 다시는 기어 들어오지 마. 퇴. 나레이션. 그는 아내를 내쫓았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소금은 고대부터 악기를 쫓는 의식에 쓰였다. 준호는 지금 자신의 아내를 집안의 불행과 재앙을 가져온 악기로 규정하고 잔인하게 내쫓는 극단적인 유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행위는 훗날 법정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재산 기여도를 0%로 만드는 결정적인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영주는 소금 범벅이 된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대충 주워 담고 복도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버려진 짝이 안 맞는 찢어진 삼선 슬리퍼를 발견했다. 영주는 발에 맞지도 않는 그 슬리퍼를 주워 신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영주는 피투성이 발뒤꿈치를 끌며 새벽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바람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발에 신겨진 짝 잃은 찢어진 슬리퍼는 더 이상 비참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바닥에서 새로운 운명과 복수를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한 영주의 구원고리, 이자 단단한 자존심의 시작이었다. 김영주의 비참한 새벽이 이어지는 동안 박다은은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훔친 악어,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맞은편 예비 시어머니의 돋보기 안경 너머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어머, 이거 A차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니? 내가 알기론 이거 국내에 5점밖에 안 들어온 건데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의 의심 섞인 눈초리가 다은의 등줄기에 식은땀 한 줄기를 흘러내리게 했지만 다은은 태연하게 눈웃음을 치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읊조렸다.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저 물려주시려고 오래전부터 특별 주문해서 보관해 오신 갑오예요. 나레이션. 다은은 영주의 추억을 갑오로 둔갑시키는 극단적인 위선 속에서 쾌감을 느꼈다. 그 순간 영주가 소금 범벅이 된 채 걷던 새벽 거리와 다은이 앉아있는 화려한 샹들리에 밑에 레스토랑은 가진 자와 버려진 자의 세상처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죽 관리 상태가 아주 귀하게 다룬 티가 난다며 흡족해했다. 역시 사돈은 안목이 보통이 아니시네. 저런 귀한 걸 물려받은 며느리라면 우리 집안 격에도 맞겠어.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상류층이었던 것 같은 비합리적인 착각에 빠져들었다. 한편 영주를 쫓아내고 텅 빈 집거실, 준호는 영주가 쓰던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돈 될 만한 것이 더 없는지 하이에나처럼 찾고 있었다. 그는 뺏은 예물시계와 목걸이를 휴대폰 조명에 비춰보며 낄낄거렸다. 이것도 팔면 꽤 짭짤하겠는데 고정력만 원은 좋기 받겠어. 영주 쫓아내고 꽁돈까지 생기네. 이참에 골프채 풀세트로 질러버려야지. 그는 영주가 아끼던 결혼 앨범을 발로 뻥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남의 눈물과 불행을 받고 선 그 위태로운 성공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 화려함이 곧 산산조각 나의 거품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일주일 뒤 다은이 살던 비좁은 자취방에 난리가 났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집 구경을 오시겠다는 통보 때문이었다. 다은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오빠, 어떻게 망했어.
내가 청담동 50평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뻥을 쳐놨단 말이야. 준호는 먹다 남은 찰라면을 깨작거리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 갑자기 왜? 깐깐한 노인네가 왜 갑자기 들이닥친대. 두 사람은 급하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단기 임대하려 했으나 보증금 3억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숫자였다. 준호는 이미 영주 예물판들을 카드값 막느라 다 썼고 신용 등급은 바닥이었다. 다은이 준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오빠가 책임져. 어디 가서 돈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콩팥이라도 팔아오란 말이야. 결국 준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강남 뒷골목의 사채업체 사무실로 향했다. 문신 가득한 사채업자는 비릿하게 웃으며 재벌가? 허세 없이 깡이 좋네. 대신 이자는 선이자 떼고 하루만 늦어도 신체폭이 각서대로 진행하는 거야. 알지? 요즘 안구 하나에 얼만지. 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피처럼 번져 보였다. 3억 원은 탐욕에 눈먼 남매가 파멸을 위해 지불한 성금이었다. 준호와 다은은 사기극의 스케일을 키웠다. 단역 배우를 섭외해 가짜 부모님 역할을 맡겼고 준호는 대기업 회장 옆에 자신이 웃고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빌린 아파트 거실 벽에 걸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감쪽 같아. 그 화려하게 꾸며진 가짜 집 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레이션 하지만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이미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영주의 친정집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검은 양복을 입은 시청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영주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고 공장 부지가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구역의 핵심 요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직원은 보상금 규모를 밝혔다. 토지 보상금에 영업손실 보상까지 합쳐서 대략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3,200억?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영주의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다. 팔리지도 않아 세금만 축내던 애물단지 땅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의 로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여사는 그 돈이 하늘이 딸에게 준 운명의 보상이라 믿었다. 아버지는 사위 준호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주려고 했던 지원 계획서를 갈기갈기 찢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길바닥에 내쫓은 그놈한테 이걸 주려고 했다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영주야.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딸 기죽게 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다음 날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퉁퉁 불어 터진 우동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사채업자의 섬뜩한 협박뿐이었다. 그때 식당 벽면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특히 알짜배기 땅으로 불리는 고 공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는 무려 400여억 원대의 보상금을. 준호는 혀를 차며 무심코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자료 화면으로 나온 낡은 공장 건물이 어딘가 소름 끼치도록 낯이 익었다. 아이. 감정적 피합리적 인지 순간 준호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식판 위로 떨어졌다. 저거 장인어른 공장이잖아. 김모 씨. 김달구. 준호는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다. 기사에는 장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확정된 보상금 3,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준호의 독백 3,200억. 3억이 아니라 3,200억. 내가 소금 뿌려 내쫓은 아내가 하루아침에 3,200억 자산가의 하나뿐인 상속녀가 됐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 준호의 뇌리에는 영주가 힘들 때마다 습관처럼 짓던 입술을 깨무는 버릇과
억울한 눈물이 오버랩되었다. 합리적인 돈의 계산을 넘어 영주의 감성적 매개체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억압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머리를 감싸쥐고 괴물 같은 비명을 질렀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었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다. 휴대폰에는 사채업자에게서 금일이자 입금 시간 2시간 남았습니다. 늦으면 알죠. 장기적 출동이서 준비했습니다.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준호는 먹던 식판을 그대로 둔 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주의 번호를 눌렀다. 화면에는 내 사랑 영주가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99통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탐욕의 눈이 멀어 황금 동아줄을 제 발로 끊어버린 멍청한 사내의 뒤늦은 후회와 절규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다. 회사 비상 계단 구석에서 박준호는 핏발선 눈으로 영주의 번호를 미친 듯이 연타했다. 화면에는 부재중 99통이라는 빨간 글씨가 비웃듯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다. 아, 제발 좀 받아라. 김영주, 왜 안 받는 거야?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주의 절친한 친구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영숙이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요? 준호는 비굴하게 매달렸다. 아, 영숙 씨 제발 부탁입니다. 영주랑 연락되죠? 얘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영숙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누가 누굴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렸다면서요? 영주가 다 얘기했어요. 추운 새벽에 임신한 사람 내쫓으면서 그랬다면서요. 우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요? 당신네 집안 3,200억 대박 났다는 소문 듣고 배 아파서 연락한 거 다 알아요. 추하니까 제발 그만해요.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 너머의 또 소리는 준호의 심장에 박히는 목과 같았다. 그가 아내에게 행한 극단의 죄악 소금이 지금 그를 황금빛 미래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었다. 준호는 망연자실하여 처가로 향했지만 썰렁한 대문 앞에는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혀차는 소리만 그에게 돌아왔다. 거기 아무도 없어. 어제 이삿짐 센터 와서 싹 다 빼갔어. 좋은 데로 이사 간다던데. 사위란 양반이 그것도 몰라. 준호는 그때 걸려온 다은의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빠, 돈 구했어? 이번 주에 예물이랑 식장 예약금 잔금 치러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취소된다고. 준호는 쉰 목소리로 3,200억 원의 보상금 소식을 다은에게 전했다. 다은아, 지금 3억이 문제가 아니야. 처가 공장 땅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3,200억이나 받는데 영주 마음만 돌리면 3,400억이 우리 돈이야. 그러니까 너도 자존심 다 버리고 당장 영주한테 사과 문자 보내.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해. 탐욕의 눈이 먼 남매는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다시금 헛된 희망에 부풀었다. 나레이션. 하지만 그들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영주는 이미 차가운 이성으로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었다. 영주는 쇼핑을 마친 뒤 곧바로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회의실로 향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준호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 현관 CCTV 영상, 다은이 보낸 협박 문자, 내역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영주 옆에 앉아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합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고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우이의 사기 행각이 치명타가 될 겁니다.
영주는 차분하게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 변호사는 영주의 복수 계획을 듣고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된 훗날 그녀의 운명적 구원자가 될 인물이었다. 변호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이혼하고 처벌받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그때 터뜨려 주세요. 아주 처참하게 제기불능으로 무너져 내리도록요. 영주는 가방에서 금박이 박힌 다은의 상견례 초대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다은은 훔친 악어, 가죽 가방을 의자 옆 보조 테이블에 보란듯이 올려두고 세상에서 가장 조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짜 부모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식은땀을 흘리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은의 가방을 가리키며 칭찬을 건넸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은 양은 참 물건 보는 안목이 탁월해. 그 가방,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들어서 그런가 더 빛이 나네. 귀티가 잘 자를러. 다은의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파리 본점에서 직접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분신 같은 가방이에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룸의 양쪽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리며 찬 바람이 들이닥쳤다. 식사를 하던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 입은 김영주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벌어 들어왔다. 그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영주의 서늘하고 위협적인 기세의 호텔 직원들은 감히 막아 설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고 말았다. 다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미쳤어. 당장 안 나가. 영주는 다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 정중하게 구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즐거운 식사 자리에 불쑥 기어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박다은 씨의 올케 김영주라고 합니다. 잠시 도둑맞은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냅킨을 테이블에 거칠게 던졌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도둑맞은 물건이라니요?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무슨 망발을 하는 겁니까? 영주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가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을 검지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다. 그 가방, 다은 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아껴오신 건데 며칠 전 저 사람들이 작당하고 훔쳐간 작물이거든요.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다은이 벌떡 일어나며 쉰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듣지 마세요. 이 여자 지금 돈 때문에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다은이 가방을 품에 꼭 껴안으며 발악했지만 영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이 영주가 준비한 되돌릴 수 없는 공개적인 진실 선언이었다. 어머님, 다은 씨가 파리에서 주문 제작했다고 했나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보시죠. 1995년 10월 25일이라는 날짜와 제 친정 엄마의 이니셜이 금색 자수로 박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니까요. 예비 신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아, 한번 보여드려.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담원해? 다은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구석에 병풍처럼 숨죽이고 있던 준호가 엉거주춤 일어났지만 영주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치자 귀가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영주는 단호한 손길로 다은의 품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다은이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분노로 다져진 영주의 압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영주가 가방을 열어 안쪽을 예비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다. 선명하게 박힌 날짜와 이니셜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진짜잖아. 사기꾼 집안이었어. 감히 가짜 부모까지 내세워서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을 우롱해. 여보, 나가요. 이런 천박한 것들과는 더 이상 숨도 쉬고 싶지 않으니까. 예비 신랑은 다은을 벌레 보듯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나갔다. 가짜 부모 역할을 하던 배우들도 눈치를 보며 도망쳤다. 영주는 가방을 가슴에 소중하게 안으며 다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나머지 가방 4개, 그리고 내 예물시계랑 목걸이까지 당장 내놔. 내일까지 내 변호사 사무실로 안 가져오면 절도죄, 사기죄, 공갈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고소장 접수할 거야. 이미 증거 수집은 끝났고 변호사 선임도 마쳤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하는 다은. 텅 빈 룸 안에는 영주와 준호, 그리고 울부짖는 다은만 덩그러니 남았다. 영주의 운명적 구원자. 가 완성한 법적 확인과 공개적 단죄가 그들의 가짜 왕국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다. 다은의 상견례가 파투난 다음 날, 김영주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절도,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유기치사 미수 임신 사실을 알고 소금 뿌려 내쫓은 행위는 유기치사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했다. 등 박준호와 박다은 남매가 저지른 모든 죄목을 담은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도 진행되었다. 준호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징계성 무기한 휴직 처분을 받았고 다은은 결혼 파탄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폐인처럼 지냈다. 나레이션, 남매의 벼락같은 몰락은 그들이 훔친 가방 5개와 예물시계, 목걸이가 영주의 변호사 사무실로 반송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돈의 가치와 추억의 무게는 이제 겁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옥죄었다. 준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가 공장 부지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높고 단단한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낡은 대문 앞에는 출입금지,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함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그때 한 건축 인테리어 회사의 벤츠 세단이 도착하더니 차에서 내린 비서가 그에게 영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영주 사모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둘을 맞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비서는 준호를 힐끔 쳐다보며 담담하게 덧붙였다. 어르신께서는 새로 신축할 3,200억 상당의 복합문화센터 건축을 사모님의 전 직장인 B건설사의 통째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사모님 본인이 되셨습니다. 나레이션. 준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신이 쫓아낸 아내는 3,200억짜리 거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 그의 삶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돈과 명예를 쫓아 아내를 버린 대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벼락거지의 비참함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동생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은은 상견례 장소에서 도망친 후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한 끝에 가까스로 살아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서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가압류한대. 우리 아파트, 오빠가 숨겨놓은 통장 전부 다 찾겠대. 준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다은이 결혼 파탄 후 얻게 될 위자료로 몰래 빼돌린 비자금 통장을 감추어 두었었다. 그는 동생마저도 믿지 못하고 나만 살 길을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다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이득을 위한 동맹은 완전히 파열되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오빠 믿고 엄마한테 가방까지 훔쳐다 줬는데 오빠는 나한테까지 사기를 쳐?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다은은 히스테리적인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기를 내던졌다. 준호는 동생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채 홀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영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가 골든벨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상습 이용자였다는 것이다. 그가 5천만 원을 잃고 빚에 허덕였던 이유가 바로 도박 때문이었다. 준호가 영주 어머니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영주에게 명품 가방들을 훔쳐오라고 지시했던 모든 비합리적인 행동들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탐욕은 빚이 아니라 도박 중독이라는 끔찍한 병이었던 것이다. 영주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준호의 도박 중독 치료와 사회봉사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그를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만들어 영원히 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처절한 단죄였다. 최종 이혼 재판 날, 준호는 초라한 행색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주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박준호는 결혼 기간 내내 배우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기하고 학대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폭력적 케미소금 투척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모든 유책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원고가 결혼 기간 중 이룩한 재산은 전부 원고의 특유 재산이므로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와 함께 준호는 도박 중독 치료 시설 강제 입소와 정형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나레이션 준호는 시간 동안 거리를 청소하며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의 새로운 왕국 건축 현장을 매일같이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다. 영주는 준호에게 삼성영업 자산가의 전 남편이라는 낙인을 찍어 그가 어디에서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늘 위에 쓰레기고 만들어버린 것이다. 1년 후 김영주는 B건설사의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준공식 연단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박준호가 훔쳐갔던 바로 그 롤렉스 시계가 다시 채워져 빛나고 있었다. 그 시계는 이제 승리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그 시각 사회봉사 활동을 하던 준호는 비에 젖은 쓰레기통을 닦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빛나는 복합문화센터 건물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건물 꼭대기에는 KIMY01GJ UCULTU RALCOMPLEX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옆에 쌓인 쓰레기들을 뒤적거리다. 1년 전 그가 찢어서 버렸던 구겨진 편지, 조각과 놀랍도록 닮은 흰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김영주가 복수 과정에서 준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출력본이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가장 불행해지는 길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선택했어요. 준호는 쓰레기통 옆에서 빗물에 젖은 채 그 종이를 꽉 쥐고 울부짖었다. 그가 밟고 서 있던 쓰레기 더미는 1년 전 그가 아내에게 뿌렸던 소금 알갱이처럼 짜고 아팠다. 김영주는 이혼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진흙판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찬란한 복수와 성공을 이루어냈다.
박준호는 평생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자기 파괴자로 남았다.